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뉴스판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판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차례 경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 집중 취재해서 샅샅이 살펴봅니다. 네, 또 권력을 이용해 국가 예산을 뻥튀기한 김종 전 차관의 비리 의혹,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로비스트 린다 김이 마쿠 역할을 했다는 당국자의 증언 등 특종 보도도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첫 소식은 주말 촛불 집회를 앞둔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자, 홍현주 기자, 전야제 형식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데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지금 이곳에는 15개 대학 학생 1,500여 명이 모여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수들의 공연이 무대에서 진행 중인데요. 학생들은 잠시 후인 9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당초 경찰은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그 위쪽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 행진은 금지하는 조건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최 측인 전국대학생시국회의에 금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처음 신고한 대로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서울에만 150만 명 이상, 경찰은 3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후 4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인근으로의 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지하철역 출입구에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내일 서울 도심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풍경도 펼쳐질 듯합니다. 농민단체들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경찰과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농민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트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농민 측과 저지하라는 경찰이 충돌한 겁니다. 하나, 둘, 셋!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 800여 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트랙터와 화물차, 천여 대를 이용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 통보한 상경투쟁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한 집회는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중장비의 서울 진입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트랙터나 이제 이런 게 단체로 집단을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주위에 주차를 하게 되고 교통수통이 마비가 되잖아요. 이 때문에 경기도 안성과 평택 등 서울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서 농민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농민들 막아! 야 임마! 너희들 이거 막아서 뭐 할래? 전농 측은 당초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과의 대치로 차질이 빚어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별도 주차장에 화물차를 대면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전국 상황이 혼란해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였는데 교육부가 일단 예정대로 공개는 하겠지만 철회 여부를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내에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와의 혼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국정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화 철회 여부는 공개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 교과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육부에선 이미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학교의 일괄 배포가 아닌 시범학교를 선정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같이 사용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역사교과서 일괄 적용이라는 국정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국정화 철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출구 전략 모색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이후 악화된 여론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미 폐기된 정책입니다. 정규조는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생 등 9만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고 국정화를 지지했던 교총마저 조건부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호 특별 법안까지 거론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그러자 청와대는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입니다. 그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보수 정권으로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 사업을 이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중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혼용 방침도 말이 안 되고 국정교과서를 공개하고 나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는 예정대로 간다면서 교육부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검정 체제 혼용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국정 역사교과서 필요성이 공론화한 이후 강하게 국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내용을 보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데다 박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정화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실이 오히려 이를 덮고 감추고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분석합니다. 첫 리포트는 우 전 수석 측이 이번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수사 일정을 흘리고 증거인멸도 서슴지 않았고 검찰 경험을 수사 방해에 쓴 듯합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 한번 보시죠. 10월 25일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씨는 자신의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에게 전화를 겁니다. 최 씨는 이들에게 미르재단 자금 횡령을 위해 만든 회사 더 블루케이의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합니다. 다음 날 검찰은 이곳에 압수수색을 나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뭐가 좀 있었나요? 10월 22일 최 씨가 앉혀놓은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는 다음 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안종범 주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미르 K스포츠재단 관계자 3명의 진술 내용을 받아 입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보고받은 수사 내용을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우 수석의 처제 집에선 우 수석 장모가 들고 온 서류 뭉치를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날짜가 9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제가 우병우 씨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 아저씨를 보고 그래서 태웠구나. 경찰청 보직 특혜 논란에 빚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오늘 전역했습니다. 운전병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직 당시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도 조사하며 제소한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비리 묵인 의혹입니다. 문화체육계를 휘어잡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각종 이권 사업에 끼어들어 전횡을 일삼은 사실을 우 전 수석 측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최현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틀 전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묵인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혐의 확인하신 거예요? 2년 전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전횡을 조사했지만 상부에서 묵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감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까지 전달됐지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당시 특감반을 지휘하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특감반은 김 전 차관이 스포츠토토 사업권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일자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던 조달청 관계자 등을 조사했습니다. 펜텍 CNI와 K토토가 사업권을 따내려 경쟁하던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펜텍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당시 K토토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자 체육진흥공단이 입찰 공고에 없던 조건을 달아 K토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던 특감반 파견 검찰 수사관도 검찰로 복귀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감반은 같은 해 김 전 차관이 체육인 대상 해외 어학연수 사업에 압력을 넣은 의혹도 감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국정원에 비리를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TV조선은 지난 4월 차은택 씨 후임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을 맡은 여명숙 개인물관리위원장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국정원에 제보한 내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수상한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제를 지적한 직원을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취임한 여명숙 개인물관리위원장. 자리를 맡은 지 열흘 만에 이 부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300억 원의 예산은 97억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술이나 비전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이에 여 씨는 지난 5월 국정원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를 제보했습니다. TV조선 입수한 이 제보 메일엔 기술은 다 빠져있고 진부한 돌려막기만 있다며 4대강 사업만큼 심각하다는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사업 분야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는 곧바로 이 제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여 씨는 그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이 보고를 올린 김모 씨를 아프리카 오지로 발령냈습니다. 국정원이 작정하고 차은택 사단의 비리를 덮는 데 앞장섰던 겁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여명숙 씨가 제보한 내용을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차은택 씨의 사조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실무진은 새 본부장의 말을 무시했고 전임 본부장이던 차 씨 뜻만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관련 장관들에게 여 씨가 보고했는데도 이 장관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이러려고 장관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새 본부장으로 취임한 여명숙 씨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문체부에서 나온 국장 등 실무진들은 명확한 보고체계 없이 차은택 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직원들은 결제 라인이 없어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문서도 남기지 않아 비리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여 씨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보고했지만 모두 묵살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히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모두 차 씨의 작품이라며 차 씨 뜻을 따르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차 씨는 여 씨에게 뽀로로가 창조경제라며 뽀로로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씨가 청문회 가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여 씨는 50여일 만에 사직을 강요받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 씨는 퇴임이 결정된 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도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실상을 보고했지만 역시 묵살됐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추국장이 국정원을 쥐락펴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국장은 중요한 정보를 우병우 수석이나 최순실 측에 빼돌리면서 이 국정원 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한유리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추모 국장은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강력한 힘을 쥐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 국장이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하면서 알짜 정보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에게 빼돌렸다는 겁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추 국장이 우병우 사람인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최순실과 가까운 건 몰랐다면서 추 국장은 최 씨나 우 수석 등과 직거래를 하면서 국정원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국장이 수집한 알짜 정보는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아 내부 전상망이 다운된 수준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국내 정보가 수집되면 분석팀을 거쳐서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뒤 필요한 부분을 추려 청와대로 올리는 게 국정원 시스템인데 추 국장은 대놓고 우수석과 뒷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추 국장은 2014년 9월 23일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정보 수집 담당으로 등장합니다. 추 국장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한 팀으로 움직이며 민간인 뒷조사까지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국정원 추 국장이 이렇게 비선 보고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보직 해임 없이 감찰 조사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감찰실장조차 추 국장 라인이어서 국정원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병후 국가정보원장은 추 국장의 비선 보고 의혹을 감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모 국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감찰 조사 중이므로 감찰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선 감찰팀조차 추 국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 지부장과 수사단장 그리고 감찰실장까지 주요 3인방이 추 국장 라인으로 인사결정과 내부 정보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찰실장도 TK 출신으로 추 국장 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선 원장보다 추 국장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추 국장이 현직에 있는 한 감찰 조사가 소용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추 국장에 대해 보직 해임부터 한 뒤 비밀 유출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 외에도 직무이탈 금지 또는 직권남용 죄에 관련된 사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도 추 국장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만년 1위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이제는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이 이런 지경인데도 활로를 찾겠다는 의원총회에 친박계가 아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권당 이름부터 떼놓는 게 나을 듯합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당 16%에 이어 12%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정당 지지율 1위였지만 3위로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로 추락한 여파입니다. 새누리당 내부는 이미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비주류의 요구로 소집된 의원총회에는 128명 의원 중 6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만 참석했을 뿐 친박 의원들은 모조리 불참했습니다. 조직적인 또는 누가 그런 걸 주문해서 요청해서 안 나왔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참석 몇몇만 보면 분당 이후를 보는 듯합니다. 친박 지도부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에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을 떠나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탄핵 표결을 거치면 새누리당 분당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네, 수권 야당이란 이름도 부끄럽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누구보다 더 긴밀하게 공조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감정 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보다 못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을 비박하고 연대가 필요하냐 그런 거 저는 계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새누리당은 속죄해야 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 비주류와 연대를 모색하는 국민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 비판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왼손은 야권과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과 잡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박 위원장은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부결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 같냐며 새누리당과의 탄핵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은 협조를 해주는 그 새누리당
비박국원들을 엄청나게 비난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탄핵안에 가결에 있는지 괜히 폼으로 제출을 해놓고 부결에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은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오만하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문제는 헌법이 아니고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은 앞서 추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부역자로 비판하고 박 위원장은 추 대표의 실언을 똥볼에 비유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압도적 다수의 탄핵안 가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들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F-35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만드는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이 전투기 사업을 록히드 마틴에서 일임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린다 김이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F-35 선정에도 최 씨의 그림자가 드리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린다 김이 사정당국에서 밝힌 직업은 무기 도입과 강남 재개발 사업가입니다. 린다 김이 말한 무기 도입 사업은 우리 군이 7조 원을 들여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F-35입니다. 아직도 여기 보고 또 하신다고. 뭐 지금 뭐 F-35 그 관련해서 거기도 좀 뭐 이름 받았다고 하시. 린다 김은 평소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도 록히드 마틴의 비공식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록히드 쪽에 자그마한 일 하나는 하고 있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린다 김을 매개로 최순실, 정윤회 씨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린다 킴, 정윤회, 록히드 마틴 측이 만났습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지금까지 해먹은 것은 껌값이라고도 했습니다. 린다 김은 최순실 씨 부부의 이혼 소식에 박 대통령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린다 김이 함께 있는 카톡방을 직접 보았다는 민간업체 대표의 증언도 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 씨와 린다 김이 같은 노래방 단골 손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최순실 씨의 전횡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장면이 바로 청와대 행정관이 휴대폰을 자기 옷에 쓱쓱 닦아서 최 씨에게 건네주던 바로 이 모습입니다. TV조선이 단독 입수해 보도했던 이 영상 속에 등장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셔츠에 문질러 닦은 뒤 최순실 씨에게 건넵니다. 최 씨가 눈길도 안 주고 휴대전화를 되돌려주자 공손하게 받아듭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내부 자료를 최 씨에게 갖다주는 심부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소장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정부 인사와 외교 안보 기밀 47건을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이 인편 전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전 행정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 행정관은 최 씨를 태우고 차를 운전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최 씨의 개인 비서였다는 말이 나돕니다. 이 전 행정관은 최 씨 추천으로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청와대에선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다가 이부속실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지난해 1월까지 이부속 비서관으로 이 전 행정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사이버 보안을 총괄한 이재만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협조 또는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수첩,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자, 여기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검찰이 자신하는 핵심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혹시 일부러 이런 증거를 남겨뒀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최우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를 받기 보름 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계획적으로 인멸했습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강요했고 이 부회장은 전문업자를 시켜 휴대전화를 폐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없앨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적어놓은 본인의 수첩만은 따로 보관했다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 수첩엔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기업의 구체적인 모금 액수,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안 전 수석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는 대부분 없애고 수첩은 면책용으로 남겨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서도 개인용 휴대폰 2대와 대포폰 여러 대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그대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또한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녹음 파일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청와대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300개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면제로 많이 쓰이는 약인데 의존성이 생기기 쉬워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누가 쓰려고 구입했던 걸까요? 한송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구매한 의약품 내역에 향정신성 의약품 자낙스정 300개가 기록돼 있습니다. 자낙스는 주로 불안과 수면장애 증상 치료에 쓰는데 의존성이 생기기 쉬워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최순실 씨도 차움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약입니다. 구매 시점은 2013년 9월입니다. 자낙스정 300개는 불안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면 2014년 1월까지, 수면장애 치료용으로는 최대 2014년 6월까지 먹을 수 있는 약입니다. 김상만 대통령 자문위가 차움병원 대리 처방으로 청와대로 들여간 의약품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그 대리 처방의 경우에는 대리 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씨 자매의 진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낙스는 환자의 불안 증상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무기력하고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미국 가수 휘트니 휴스턴 사망 당시 체내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만성 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려 왔다고 하죠. 그런데 부신 기능 저하증 때문이라는 의료계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에서 각종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고 사들인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성 피로 때문에 고생해왔다는 것은 의료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만성 피로는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박 대통령 만성 피로가 콩팥 근처에 있는 부신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증언이 차움병원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 특징은 너무 피곤해요.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특징적으로 추위도 많이 타요. 그런데 청와대 자문의 김상만 씨는 부신 기능 저하증과 만성 피로 치료의 대가. 박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차움병원에서 김 씨의 치료를 처음 받은 뒤 계속 김 씨에게 의존했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만성 피로 치료에 마늘 주사와 배곡 주사 등 영양 주사제를 주로 이용해왔습니다. 대통령 자문의가 된 뒤 차움병원과 녹십자병원에서 이들 주사제를 대량 구매해 청와대로 들여갔습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하 주사로 태반 주사를 넣는다거나 그건 특유의 그 통증 완화라든지. 이들 주사는 간 해독 기능을 강화해 피로 회복을 돕는데 필요에 따라 수면제 성분도 함께 투여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초 인도와 스위스, 유럽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만성 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스포츠계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 전 차관. 김 전 차관은 차관직에 오르자 자신의 전공인 스포츠 산업 전담 기구를 만들고 예산도
무려 5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러려고 착안한 건지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개발원, 본래는 체육과학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전 차관이 부임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30년간 명맥을 이어온 체육과학연구원은 갑자기 스포츠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레저사업본부까지 흡수했습니다. 이후 김종전 차관의 전공 분야인 스포츠 산업 분야 업무는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예산도 2014년 226억 원에서 올해 1,023억 원으로 5배 가까이나 급증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특히 이제 김정차관이 스포츠 산업 출신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지만 개편 이후 각종 체육정책 입안이나 스포츠과학 연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김 전 차관 관심 분야가 아닌 곳엔 연구비 지원조차 줄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뭐 그런 부서를 이동하고 뭐 할 때 이제 공감대 정도 없이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좀 뭐 힘들어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김종 전 차관의 전횡으로 기형적 구조가 된 개발원을 예전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되돌리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최순실 사태는 온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할 평창 동계올림픽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전 차관 등이 줄줄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미지는 실추됐고 기업 후원 모집도 끊길 판입니다. 평창을 덮친 최순실의 그림자, 판포커스에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시원하게 내달려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빙글빙글 돌고 뒤집고 사뿐하게 찾기. 평창올림픽 D-441 최종 리허설이자 모의고사 격인 테스트 이벤트의 시작입니다. I think it'll be a really good competition tomorrow for the finals and then for the Olympics as well. I think it'll work really well. 한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이 대회가 열린다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두 번의 실패, 세 번째 도전. 유치 성공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개최 성공은 온 국민의 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창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최순실, 그리고 조카 장시호. 이들이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에 개입해 한몫 톡톡히 챙기려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설 마련, 운영 준비, 대회 홍보. 할 일은 산더미인데. 내년 9월 완공을 앞둔 올림픽 플라자 공사 현장입니다. 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인데 이 사업비 문제 등으로 현재 공정률이 30%에 불과합니다. 대회 조직위는 매일 최순실 관련 의혹을 해명하느라 엉뚱한 데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해명자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죽겠어. 입장을 금방 또 정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하루 마음은 나오고 우리도 모르는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큰 문제는 돈입니다. 조직위는 6천억 원, 강원도도 1,200억 원이 모자라 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 예산에 올림픽 관련 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때문에 예산 심사는 깐깐해지고 있는 예산도 깎일 판입니다. 97억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돼 있다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제가 뽑아보니까 한 107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칫 최순실과 엮여들까 기업들도 몸을 사립니다. 평창올림픽 기업 후원금은 목표액의 8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2년 더 여유가 있는 도쿄올림픽엔 벌써 목표액의 2배가 모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평창올림픽 마케팅 활동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 경기장 사후 관리와 운영을 맡을 기업 가운데에는 발을 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어떤 그런 것도 또 얘기가 나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좀 주춤하는 상태거든요. 손해를 자기네가 보면서까지도 사실 그 시설을 운영해 보겠다고 선뜻 나서줬는데 괜히 거기 뭐가 있는지 자꾸 의혹을 제기하니까. 2016 리우 올림픽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태에서 치러졌습니다. 빚잔치로 끝난 리우 올림픽의 모습이 평창에서 어른거립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나온 것은 언론 때문이라며 언론의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언론이 최순실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사실은 외면한 채 느닷없이 언론 개혁을 주문한 겁니다. 엄성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언론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류 언론이 일제히 최순실 게이트를 외면했다고도 했습니다. 최순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건 언론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유라 승마 부정이었다며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막는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 언론이 개혁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순실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 불법 모금을 가장 먼저 폭로한 건 TV조선이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한 청계광장 집회에서도 TV조선 보도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두 편의 동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환 씨는 재단을 좌우한 차은택 씨와 갈등 끝에 언론의 잇따른 의혹 보도로 최순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는데 엉뚱하게 언론 탓을 한 겁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모든 언론의 집요한 노력으로 사건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언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네, 정치인은 역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운명인 모양입니다. 한때는 개헌론을 주장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개헌론을 박근혜 대통령 측의 교묘한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에 적극적이던 민주당 관계자들도 덩달아 몸을 사립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염려되는 일이 있다며 그것은 개헌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정권 연장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타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었던 새누리당의 책임을 물타기하고 하는 것이 저는 담겨 있다고.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헌법은 죄가 없고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개헌을 주장했던 것과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것은 조금 국민들의
공론이 좀 모아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부통령제의 도입도 우리 이 과거의 이 역사로 보더라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선 국면에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태도 변화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당대표 경선 당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추미애 대표는 개헌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벌써 우리 세력에 유리한 개헌 놀이를 해야 되겠다 꿈꾸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습니다. 다 물리쳐야 합니다. 대표적 개헌파였던 정세균 국회의장도 최근 갑자기 개헌에 소극적입니다. 개헌 특위를 설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그날 합의 사항을 발표하지 말자고. 비주류 개헌파인 박영선 의원은 강력한 대선 주자가 개헌에 반대해 개헌 찬성 발언을 자유로이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대권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만 빼고는 여야 비주류가 개헌을 고리로 결속하려는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문 전 대표는 그런데 이런 모임을 정권 연장 기도라고 비판했는데 여야가 모두 모였는데 정권 연장이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비주류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도 그러하지만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전국을 이따위로 수습책을 내놓고 있느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는 모종의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최근에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좀 만나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앞으로 만나게 되겠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이자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친박이죠. 그리고 한쪽은 친문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뜻이 맑고 곱고 올바른 분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추미애 대표가 선명성 때문에 새누리당과 탄핵을 논의하길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주호영, 김학용, 강석호 의원도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 개편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이 없는 듯이 무슨 건전한 보수 다시 만들겠다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3지대를 만들어서 뭔가 개헌해가지고 또다시 또 집권 연장을 꾀하고. 정 전 의장 등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원로들은 모레 만나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정세입니다. 탄핵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겠다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달 2일이든 9일이든 야당이 처리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허겁지겁 12월 2일,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처리하겠다. 저는 이것을 답안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당내 의원들이 면전에서 반발했습니다. 자칫 새누리당이 탄핵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 어차피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늦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발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72시간 내에 표결해야죠. 정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 연기 제안을 거둬들였습니다. 야당이 정하는 날 표결에 임하고 당론 반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절대로 당론으로 탄핵 표결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장 다음 달 초에 탄핵이 가결되면 새누리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마땅한 대권 주자도 없이 대선 전국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선 전국에 곧장 들어가면 개헌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역시 정 원내대표가 탄핵 연기를 시도한 이유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동시다발로 터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난의 연말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죠. 검찰의 대면 조사 3차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강대강 충돌,
청와대 거부가 확실시 되는데 이 검찰이 얼마나 더 강력한 맞대응 카드를 던질지가 주목이 됩니다. 자, 같은 날 야당은 특검법 발의에 따라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합니다. 늦어도 금요일이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달 하순부터 4월 초까지 최대 120일 동안 특별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동시에 수요일부터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됩니다. 재벌 총수 9명의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을 모조리 부른 청문회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TV로 생중계되는 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죠. 탄핵 시계도 더 빨라집니다. 야당은 다음 주 금요일 의결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 늦어도 9일이 마지노선입니다. 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가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는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2개월이 걸렸죠. 자, 이번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만큼 내년 3, 4월쯤이나 돼서야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1월과 3월에 끝나는 변수가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나 특검이 진행 중인데 과연 탄핵 심판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나와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 전직 헌법재판관에 알아보니 특검이나 재판 중에도 탄핵 심리는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이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해서 5월이나 6월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옵니다. 자,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에겐 주말 촛불 민심의 크기, 또 주변을 떠나는 인사가 늘수록 고난의 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반려를 놓고 온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애초엔 최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고 본인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수석이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하자 다시 청와대는 사표 수리 여부를 숙고 중이라고 태도를 또 바꿨습니다. 자, 김미성 기자. 자, 애초엔 오늘 최 수석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최재경 민정수석이 청와대의 사표 반려 방침에 따라 일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표 반려라는 입장을 이미 정했지만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와 함께 반려하기 위해서 공식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수석은 사실상 사의를 접었지만 김현웅 장관이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다시 말이 달라진 겁니까? 최재경 수석이 사실상 사의를 꺾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 수석은 책임을 져야 하니 사표를 낸 것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반려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어제와 달라진 것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30분 전에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전날과 달라진 것은 없고 대통령은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최 수석을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분계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청와대가 사실상 사표 반려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 속보기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배 부장. 네. 청와대도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만 정치권도 마찬가지네요. 개헌, 그리고 정계 개편.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의당, 그다음에 비박, 비문들로 이렇게 양편으로 갈려서 지금 이 연대와 개헌을 놓고 줄다리기가 네.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정치권의 개헌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개헌줄을 당기고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가세하네요.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는 못하겠다고 버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얘기했다가 핀잔 듣고 슬그머니 빠지네요. 연대론 줄다리기도 이어집니다. 개헌 진영은 대선 연대로 가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여당과 무슨 연대냐고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비문계인 박영선 의원 개헌 연대 쪽에 얼굴을 내미네요. 과연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요?
네, 그림 재밌는데요. 자,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개헌판이었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이 문재인 전 대표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 4년 중임제 공감대가 있다, 국민적인. 네. 그런 얘기했고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헌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개헌이 무슨 죄냐, 헌법이 무슨 죄냐 그렇죠. 이러고 있고 네. 그 개헌 세력들 물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너무나 표변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유력 대선 주자일수록 대선이 다가오면 개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 꿈이 뭡니까? 대통령 되는 건데 대통령이 눈앞에 보여요. 그런데 왜 개헌을 해서 내 권력을 나누고 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 끝난 다음에 해라. 대선 끝난 다음에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선판에서 유력 주자들은 부자 몸조심을 하는 모양새를 항상 보이는 겁니다. 네, 늘 그렇다 보니까 뭐 선거 때 대선 때만 되면 개헌하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임기 시작하시면은 다들 손을 그렇죠. 놓고 손 놓고 있다가 네. 임기 끝날 때쯤 또 되면 말을 꺼냈다가 개헌하자고 다음 그러죠. 주자가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럼 다음 이런 주에 또 안 악순환이 하고. 계속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네. 이 탄핵이 만일 좌초된다거나 아니면 부결된다거나 이러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무래도 뭐 다시 판을 엎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마 탄핵 이후에 개헌 열풍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탄핵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때가 좀 복잡한데 네. 탄핵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막 6개월 걸려서 심판이 나오고 또 2달 후에 대선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근데 반대로 이 금방 막 그 결정이 나고 빨리빨리 돼서 내년 뭐 상반기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면 현실적으로 개헌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도 다 다르고요. 한쪽에서는 내각제, 한쪽에서는 그렇죠. 이원 네. 집정부제, 한쪽은 중임제 이런 얘기하는데 모으기도 힘들고 이걸 또 그 그러니까 대선 전에 국민 투표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다만 합의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여야 비박계 또 비문계가 모여서 일종의 개헌 논의를 하겠다 그러는 것을 가지고 정권 연장 기도다. 이렇게 아주 세게 공격하는 이유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 혼란, 이거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냐? 네. 아니면은 이게 어떤 국정 시스템, 개헌, 헌법이라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는데 개헌론이 일어나면 박근혜 개인보다는 시스템을 고치자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가다 보면 네.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새누리당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거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게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그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국민의당 네. 그리고 제3세력, 비박들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몰아떨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정권 연장 음모론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만큼 공격한다면 반대로 상대 쪽에서는 이 개헌을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추진한다든지 그래야만 서로의 연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지금 만일에 이 개헌이 선뜻 추진이 안 되고 자꾸 밀린다면은 이 연대가 되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개헌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개헌 하나의 약속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3당 합당 때 그때 사실은 내각제 개헌 약속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3당 합당이 이루어진 거죠. 다만 뒤에 뒤집어 버렸죠, YS가.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은 약속만 있어도 연대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약속해놓고 대선 후에 개헌해서 바꿔버리자 이렇게 하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당 내에서 아니면 뭐 새로운 권력들이 서로 분점하는 권력을 그렇죠. 나눠 권력 가지기로 한 분점을 다음에 위한 연대의 고리가 개헌인데 네. 이거는 전에 DJP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때도 다 네. 이게 전제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개헌이 안 된다고 해서 연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 부장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LCT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 이영복 회장이 LCT 분양 대행업체에 아파트 200채를 빼돌릴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빼돌린 아파트를 부산 지역 유력 인사에게 특혜 분양한 것인지 조사 중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CT 아파트 분양을 앞둔 지난해 9월 이영복 회장은 분양 대행업체에 아파트 수백 채를 빼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 주변에 뭐 200개를 뭐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법이고 뭐고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다. 이 회장은 분양 대금도 자기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한 분양 대행업체는 결국 A 분양 대행업체로 교체됐습니다. 돈을 줬으면 뭐 빌려줬든 아니면 뭐 돈을 줬으면 이거는 뭐 꼼짝없이 들어갔겠죠. 검찰은 이 회장이 분양업체가 확보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를 가장해 부산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구속된 A 분양 대행업체 대표 50살 최모 씨 집에서는 타인 명의의 청약 통장 6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LCT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산 지역 유력 인사들은 특혜 분양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LCT의 호텔식 오피스텔과 상가를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에 최순실 사태까지 터지면서 소비도 얼어붙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초고가 제품만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15년 넘게 아동용품 가게를 운영해온 이재숙 씨. 방한용품이 많이 팔리는 겨울 대목이 왔지만 한숨만 늘어갑니다. 지금 많이 심각하죠. 경제적으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반 정도의 경기가 안 풀려요. 매출이 반 토막나요. 그렇죠. 백화점도 일반 매장은 한산하고 할인 행사장에만 사람이 붐빕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초고가 제품은 잘 팔립니다. 수입 고가 의류 매출은 작년보다 20% 넘게 뛰었고 시계, 보석 등 사치성 소비재는 14% 증가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냉장고 등 LG 시그니처 제품 매출은 이미 목표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때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짐으로 인해 이런 소비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란법으로 위축될 줄 알았던 골프장도 지난달 개인 카드 결제액이 7% 늘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내일 촛불 집회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전국적으로 200만 명으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집회의 특징, 사회부 서주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이번엔 청와대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청와대 200m 앞까지 좀 더 가까이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오후 5시 반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당초 그 모두 허용했던 율곡로 밑쪽은 예전처럼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말 집회 때보다는 허용 범위가 이제 넓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법원은 이 400m까지만, 청와대에서 400m 떨어진 곳까지만 행진을 허용을 했고 200m 앞까지는 길이 좁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록 시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청와대 200m까지 신고 인원대로라면 2,000명 정도가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판단을 내리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데 이 행진 장소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회와 관련해서 법원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번 이제 벌써 5번째 주말 촛불 집회 아닙니까? 네. 자, 기존과 다른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 규모, 숫자 면에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서울 150만 명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경찰도 30만 명이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촛불 집회 때가 26만 명이었으니까 네.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겁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 행진도 2번이나 계획이 지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저녁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이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열고 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후 4시와 밤 8시 두 차례 행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2번에 나눠서 행진을 하는 건가요? 그 지난주 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 청와대 인근 400m까지만 행진을 허용을 했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엔 400m까지 행진 허용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낮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낮에는 행진을 허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평화적인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농민단체와 경찰의 충돌이 좀 꽤 심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안성 IC 쪽에 아직까지 대치가 심하고 양재 IC에서도 일부 연행자가 나왔다는 경찰과 충돌로 연행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상경을 시도하는 농민단체와 이를 막아서는 경찰 간의 이 충돌이 다소 심한 상황인데 법원 판결이 조금 애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집회는 허용하되 중장비를 동원한 집회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집회 허용이라는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농기계는 단순히 이동수단이다 이런 주장이었고 반면에 경찰은 이 중장비 동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서울 진입부터 막겠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자, 내일 촛불 집회는 어떨까요? 이 평화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만 경찰의 이 내부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숫자도 숫자인데 이 경찰이 집회를 관리할 때 눈여겨보는 게 이 시민단체와 노조, 그러니까 이른바 조직대우라는 표현을 경찰은 쓰는데요. 이 조직대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추산한 참가자 수 30만 명 가운데 약 10%,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조직적인 참가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촛불 집회라는 점에서 참가자들의 분노가 이 폭력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증명이 됐듯 이 평화 집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식 수준, 내일도 역시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일 날씨가 좀 굳다고 하는데 자, 궂은 날씨에도 이런 영향은 좀 없을까요? 집회예요.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쌀쌀해졌는데 내일도 비가 조금 온다고 합니다. 이게 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오시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집회도 이 규모뿐이 아니라 이 평화적인 면에서도 신기록을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은둔 생활을 하던 20몇 년 전 하루 일과를 묻는 기자에게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고 말합니다. 기자가 이유를 묻자 대답합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를 총탄에 잃고 난 29대 일기엔 이렇게 씁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마음속 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린다. 한 번 배신하고 나면 2번, 3번 배신도 수월해진다. 박 대통령의 배신감은 18년 뒤 2007년에 낸 자서전에서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다. 배신감의 뿌리가 뭔지도 드러냅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12.6 이후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충격이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치면서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몰라도 느닷없이 국민을 들먹이는 바람에 듣는 국민이 어루둥절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유 의원을 지지해서 배신의 낙인을 지워줍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배신자, 변절자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을 되받았다지만 결국 탄핵에 찬성하는 비박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한 겁니다. 이 대표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되라는 거냐고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예수로, 비박계를 유다로 본 거죠.
동물의 왕국에 배신은 없을지라도 적자 생존, 약육강식은 인간 세상보다 더 냉혹합니다. 친박의 몸부림은 멸종 위기에 몰린 종족 보존 본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수와 유다의 비유는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배신과 의리에 관한 한 최순실식 패러디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의리가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언니 곁에서 의리를 지키니까 이만큼 받고 있잖아.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국민의 배신이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처참하게 배신당한 건 바로 국민입니다. 앵커 칼럼, 배신의 정치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하고 나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야권은 국민 감정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국을 향한 한일 두 나라 국민 감정은 실제로 어떤지 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슬기 연구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구님, 우리의 반일 감정과 일본의 반한 감정, 이거를 크기로 혹시 비교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쪽, 즉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상대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막대, 한국을 가리키는 막대가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일본은 우리를 이 정도 싫어하는데 우리는 일본을 이만큼이나 싫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싫어한다. 그렇다면 이걸 시간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실 텐데요. 꺾은 선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율을 네. 꺾은 선 그래프로 시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반한 감정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에 일본 예능 프로를 보면 우리의 최순실 뭐 전국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좀 도를 넘어선 자극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예능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일본 사람들이 혹시 속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리한 지적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결과와 속마음은 사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성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그런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표적인 경우가 미국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흑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다고 설문에서 응답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속마음이 뭐냐?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 참 궁금합니다. 네, 특별한 기법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라는 건데요. 많은 백인들이 설문조사에서는 흑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로는 싫어한다는 것을 밝혀서 유명해진 실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응용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암묵적 연합 검사를 적용해 봤습니다. 실험하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그리고 부정적, 긍정적 형용사를 연결시키는 반응 시간을 밀리세컨드, 즉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아래 위로 제시되는 단어와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 형용사가 서로 어울리면 동그라미를 눌러서 연결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X를 누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본을 평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요. 그러니까 좋음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일본이 함께 제시되면 일본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을 싫어하는 무의식이 일본과 좋음이라는 긍정적 단어를 함께 동시에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와 한국이 함께 나오게 되면 더 빨리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
평소에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 시간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 즉 무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결과가 나왔을 텐데 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 시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서 결과를 뽑아봤는데, 자, 그래프 보시면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선 그래프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그때는 맞습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만큼 일본인들도 한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막대가 높이 올라갈수록 상대를 싫어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설문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실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분위기지만 일본에서는 상대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형상이기 때문에 속마음과 설문의 괴리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일본 사람들 좀 착한 척하고 한국 안 싫어한다 그러는데 속마음은 우리만큼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장수기 연구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테러 공포가 전 세계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성지 순례자들이 탄 버스 8대가 자폭 테러를 당했고 프랑스에서는 유명 관광지 테러 계획이 발각됐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폭발에 휘말린 주유소가 잿빛 폐허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힐라시의 주유소에 폭탄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자살 폭탄 테러로 이란 국적의 시아파 순례객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استشهدوا بهذا المكان واغلبيتهم من زوار الامام الحسين عليه السلام الراجعين الى ديارهم. 테러 직후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차량 폭탄 순교를 통해 사상자를 200명 이상 냈다며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1년 전 IS의 동시다발 테러로 130명이 숨진 프랑스 파리가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1일 체포된 7인조 다국적 테러 조직이 12월 1일 파리 최고의 관광지인 샹들리제 거리와 디즈니랜드 등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boutissement du travail de la DGSI a donc permis de mettre en échec une action terroriste envisagée de longue date. 이런 가운데 프랑스 남부 마을 몽펠리에 순례의 한 은퇴 수도사 거주지에 총과 칼로 무장한 괴한이 침입해 여성 1명을 살해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혜영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나무들이 활활 타오릅니다. 비행기가 연신물을 쏟아붓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서 사흘째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6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연기를 흡입한 수십 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산불이 방화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כל מי שינסה או מנסה לשרוף חלקים ממדינת ישראל ייענש על כך בכל החומרה. 흰색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아슬아슬한 갓길 주행에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과속 단속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막다른 길에 다다른 운전자. 차를 버리고 그대로 강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뒤따라 강에 뛰어든 경찰관에게 강을 다 건너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한 소녀가 경찰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4살 난민 소녀 오우모는 가족도 없이 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여성 할례를 피해 어머니와 도망친 오우모는 얼마 못 가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에서 오우모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나면서 꿈에 그리던 엄마와의 기적적인 재회가 이뤄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습니다. LG 프랜차이즈 스타 이병규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적토마 이병규는 LG의 상징이자 역사와도 같았습니다. 1997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4차례 최다 안타와 1차례 타격왕을 차지하며 LG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군림했습니다.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을 앞세워 호타준족의 상징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도 세월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다른 팀으로의 이적과 은퇴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영원한 LG맨을 선택했습니다. 또 LG에서 끝내는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다른 팀에서 운동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09년 한국의 WBC 4강을 이끌며 국민노예로 사랑받았던 LG 베테랑 투수 정현욱도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위안 판정을 받고도 재기에 성공해 올 시즌 복귀했지만 21년간의 선수 생활을 접고 친정팀 삼성에서 지도자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두산의 간판 타자인 홍성훈도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나 내년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영원한 주장 스티븐 제라드도 화려했던 19년 경력에 마침표를 찍고 지도자로 변신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포츠 스타들. 비록 그라운드는 떠나지만 다른 모습으로 팬들과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사회인 야구인들의 꿈은 시원한 홈런입니다. 그런데 홈런, 단순히 힘만 세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네, 홈런의 비결을 신유만 기자가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분석했습니다. 언제 봐도 시원한 홈런. 고척돔의 높은 담장을 넘긴 주인공은 바로 이 조그만 중학생 야구 선수입니다. 첫 번째 비결, 튼튼한 하체에 있습니다. 회전축이 되는 앞다리와 몸을 지탱하는 뒷다리가 제대로 버텨야 합니다. 이때 양다리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50대 50, 양발의 균형이 잘 유지가 돼야지 이 척추하고 배꼽을 중심으로 회전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몸의 회전도 관건입니다. 타격할 때 타자의 몸은 팽이처럼 당겼다가 풀리는데 엉덩이와 허리의 회전을 강하고 빠르게 돌릴수록 스윙의 가속도가 붙어 타구 비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한일 통산 600홈런에 빛나는 이승엽이 이 회전력을 잘 이용하는 타자로 유명합니다. 여기에다 공이 언제, 배트의 어느 부분에 맞느냐도 타구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른손 타자의 경우 히팅 포인트가 왼발 앞쪽에서 형성되는 게 이상적이고 접점에서 배트의 각도를 20에서 35도 정도로 올려치면 타구는 큰 포물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배트 끝에서 중앙 쪽으로 17cm 지점, 가장 이상적인 최적점, 이른바 스위트 스폿에 정확히 맞추면 장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 강력한 회전, 정확한 히팅 포인트. 이게 바로 홈런의 비결입니다. 스포츠 사이언스 신유만입니다. 뉴스판 기상정보입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렸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올랐다가 월요일에 다시 오늘 수준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주말인 내일은 비가 옵니다. 낮부터 밤사이 내리겠고 양은 적겠는데요. 이 경기와 강원 영서의 북부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4도 정도 오르겠고 낮 기온은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의 건조특보는 내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시작을 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7도, 부산이 10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어제만큼 춥진 않겠고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비 예보 수요일 중부지방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는 계속됩니다. 내일 촛불 집회 소식도 TV조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